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신화를 벗기면 올림픽이 보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올림픽이 이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의 이 차이와 유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대 올림픽에 대한 신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신화를 벗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이 고대 올림픽 경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실제를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이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통해 사실은 이 경기장 모습이라든지 이 선수들, 이 전문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현대는 출전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이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올림픽 챔피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의 차이와 유사성을 동시에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경쟁을 했을까요? 이 고대 올림픽 종목은요, 9개입니다. 물론 이게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이 골조를 얘기를 하자면 이 9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반 던지기, 권투, 말경주, 그리고 투창, 높이뛰기, 격투기, 오종경기, 달리기, 레슬링이 이 9개 종목에 해당합니다. 이 9개 종목에서 우승자는 대략 25명 정도 됩니다. 전부 야외에서 열리고요.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은 고대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에 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 챔피언 역시 현대 올림픽 챔피언과 마찬가지로 이 명예와 돈을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권투, 격투기, 레슬링의 챔피언 이름은요, 당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가장 많이 활용되었죠. 올림픽 챔피언은 헤라클레스처럼 반인반신의 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신이 창조해낸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고대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것이죠. 슬쩍 보는 고대 올림픽 역사를 보도록 하죠. 고대 올림픽 역사를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한번 슬쩍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슬쩍 보는 고대 올림픽 역사라고 붙여봤습니다. 최초의 고대 올림픽은요, 기원전 776년에 열리게 됩니다. 기원 후 394년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대 올림픽은
117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로마 시대에도 올림픽은 지속되었죠. 올림픽이 멈춰선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면서부터입니다. 100여 개의 그리스 신들의 무용담으로 뒤덮인 고대 올림픽은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올림픽 경기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을 묘사한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올림픽 경기는 현대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 각 대륙별 안배를 하면서 이 중요 도시를 중심으로 4년마다 개최되게 됩니다. 하지만요, 고대 올림픽 경기는 한 곳에서만 열리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서부에 있는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에서만 개최되었죠. 고대 그리스인의 정신적 지주인 델피의 신탁은 이 북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는요, 이 자치권을 가진 수백 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올림픽 참가 선수는 이 배나 육로로 각자 올림피아까지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걸어가거나 이 배를 이용해서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올림피아로 갔던 것이죠. 기원전 4세기의 여행은요, 사실상 목숨을 건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적과 해적도 아주 수없이 많고요. 숙박시설과 식당도 드물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자기 안전은 스스로 확보해야 했죠. 또한 음식과 숙박 역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여행은요, 다른 때보단 그나마 비교적 안전했죠. 일종의 신사 동맹으로 도둑이나 강도도 자제되었습니다. 여정도 올림픽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올림픽 제전의 이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올림픽의 출발점은 그리스 신들을 기리는 의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부인인 헤라, 포세이돈이 사랑한 전설적 인물인 펠롭스, 그리고 반인 반신의 헤라클레스는 고대 올림픽의 주신이었습니다. 4년마다 열린 고대 올림픽은 낮이 가장 긴 8월에 5일 동안 진행되었죠. 전날 밤 선수들은 펠롭스의 무덤에 숫양을 제물로 바치고요. 그 피를 지하 깊은 곳에 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림픽 경기는 올림피아 한복판을 지키는 제우스 신전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죠. 의식은 노래, 향, 동물의 피를 통해 신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관했습니다. 물론 이 관중들은요,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 경기장에, 주경기장에, 올림픽 주경기장에 이 관중석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실상 이 선수들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요, 9명으로 구성된 앨리스 출신 심판관이 고대 올림픽 집행부 조직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제우스 신상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현대에 만들어진 이 제우스 신상입니다. 예, 이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 고대 올림픽의 경우에 어떤 선수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올림픽 참가자들은 뜨거운 여름 한낮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는요, 전부 벌거벗은 상태에서 치러지게 되죠. 체력 단련을 위해 겨울에도 멘붕으로 지내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기기 위해 어릴 때부터 돼지 피를 주기적으로 마시기도 하죠. 영어로 이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은 그리스어 이 짐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노스는요, 사실상 벌거벗은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 이 고대 올림픽 주 경기장과 이 선수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는요, 이 올림피아 주 경기장과 이 근처의 히포드롬의 이 두 군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는요, 권투, 장대뛰기, 그리고 원반 던지기, 5종 경기, 격투기가 개최되고요. 히포드롬에서는 마차 경주 등이 치러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드롬에는 200m 거리의 직선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이 400m 경주의 경우 왕복해서 달리는 시기였습니다. 관람석은 경기장 밖에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고요. 이 관람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VIP용 이 좌석도 없었고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시기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남자에게만 이 관람석에 앉는 것이 가능했었죠. 여기에 자유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대 올림픽에서 이 아마추어 선수들만 출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아마추어들이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이 고대 올림픽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고대 올림픽은 프로 선수들만 참가했죠.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최되어서야 비로소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여했습니다. 이 아마추어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요, 완전히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 폴리스 또는 개인 후원자로부터 봉급을 받고 운동한 프로들이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겐 아마추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인에게 선수라는 단어는 상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상금이 수여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고대 올림픽 우승자가 귀국했을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명성과 재산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폴리스들은요, 이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했고요. 예를 들어 이 아테네는 올림픽 챔피언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상금과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공정한 경쟁으로 우승자가 가려졌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 공정한 경쟁이겠죠. 그런데 이 고대 올림픽에선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금메달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요, 이 고대 올림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약물 복용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칙이 일반화되고요. 돈을 통해 선수나 심판관을 매수하기도 했고 우승 후보인 상대방 선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무시무시한 제우스 동상 앞에서 공정하게 이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맹세했었죠.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요, 즉시 실격당하고요. 이 발각 시에는 공개적인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선수와 심판은요,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죠. 벌금 중 일부는 이 올림피아 주경기장 입구 근처에 세워진 제우스 동상 건설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우스 동상의 앞면에는요, 승리는 돈이 아닌 속도와 힘으로 라는 문구를 새겨 부정행위를 경고하고 있죠. 이러한 제우스 동상이 수년 동안 16개나 건립될 정도로 당시에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올림픽 경기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 이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제우스 동상이 이 수년 동안 무려 16개나 건립된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원전 332년 제112회 올림픽 당시에 5종 경기에 출전한 아테네 출신 칼리푸스가 상대방 선수를 매수하여 이 올림픽 챔피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칼리푸스의 부정이 나중에 발각되게 되죠. 그 결과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아테네 대표단이 심판관을 만나 벌금형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심판관들은
벌금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대표단은 벌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기도 하죠. 결국 이 분쟁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 델피의 신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은요, 벌금 지급을 명했죠. 뭐 당연하겠죠. 부정이 발각됐는데 이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벌금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 신이 벌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제가 지금 약간 주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여하튼 이 델피의 신탁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도 이 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올림픽 참가 선수의 부정과 반칙은 해가 갈수록 이 진화가 되죠. 벌칙은 다른 차원의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바깥쪽 입구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벌칙의 장소로 활용되게 되죠. 다른 제우스 석상과 다른 점은 등 뒤에 새겨진 특별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문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제우스 석상 뒤에 새겨진 문장의 주인공은 바로 반칙, 뇌물, 거짓말, 부정에 연루된 선수들의 기록이었죠. 바로 이 특별한 문장이란 이 부정행위를 했던 이 선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벌칙으로 제우스 석상 뒤에 재상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석상 구입비와 글자를 새기는데 따른 비용도 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만 했죠. 고대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부정행위 스캔들은 기원전 3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실리아의 복서 유플루스가 3명의 상대 선수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승리한 사건이 첫 번째로 기록된 부정행위였습니다. 승부조작을 최악으로 몰고 간 것은 황제가 직접 올림픽 경기 선수로 출전했을 때였습니다. 서기 67년 로마 황제 네로가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을 때 황제는 심판들에게 천문학적 뇌물을 수여했으며 그 대가로 자신이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인 음악 행사와 시 읽기 종목을 올림픽 공식 종목에 추가하기도 하죠. 네로는요, 사두마차 경주에 10두마차로 참여했습니다. 네로는 마차에서 떨어져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심판은 그에게 우승을 선언했죠. 네로는 올림픽에 이어 연이어 개최된 그리스에서 개최된 여러 이 스포츠 제전에서 무려 1808개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위풍당당하게 로마로 개선하게 됩니다. 이 고대에는 올림픽 기간 중 휴전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에서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휴전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수백 개의 폴리스에서 모인 선의의 경쟁자들 중에 일부는 이 전장터에서 만난 라이벌이었고, 고대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에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처럼 정치적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이 있었을까요? 예. 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구권,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참여를 거부했었죠. 아울러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이 동구권에서 사실상 올림픽 참여를 보이콧하게 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 사실상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예, 88년 그 올림픽이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군대에 있었었는데 내무반에서 요새 내무반하고는 좀 달라요. 이병부터 병장까지 한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했죠. 지금은 따로따로 한 6명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 내부만 생활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고참부터 쫄병까지 죄다다 한 곳에 내부만 생활을 했죠. 그래요. 좀 맞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 아주 나쁜 문화죠. 요 근래 군대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림픽 경기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가 왜 나왔죠? 88년. 예, 88년 서울 올림픽 때가 그래도 그 88년은 이제 군대 들어가서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쭈그러 앉아서 고참들 음료수도 떠주고 그러면서 그냥 쪼그려 앉아서 봤던 흘낏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424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동안 이 스파르타 선수들은 올림픽 대회를 보이콧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이 성스러운 휴전을 위해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요. 기원전 364년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피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정 경기, 즉 원반 던지기, 투창, 장대뛰기, 달리기, 레슬링 이 5가지 종목을 모두 한 사람이 하는 경우를 오정 경기라고 하는데요. 이 오정 경기의 마지막 이 레슬링 경기에서 이 막상막하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앨리스의 이웃 국가 침략자들이 올림피아를 공격했던 것이죠. 올림피아를 수호하는 이 궁수들이요, 사원 지붕에서 화살을 발사하여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주경기장 지붕에서 화살을 발사해서 간신히 막아냈죠. 5천 병력이 실전을 벌이는 동안 이 관중들은 병사들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응원을 했겠죠. 예, 고대 올림픽은 이 순수한 아마추어의 이 제전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상업화된 이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기업 스폰서와 이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올림픽을 활용한 상거래 마케팅은 이 근대 올림픽의 발명품은 아닙니다. 이 고대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릴 때 주최 측은 면허를 획득한 상인이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기념품을 판매하기까지 했죠. 예술가, 조각가, 그리고 시인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주최 측은 기념품의 이 판매가에 관여하기도 했고요. 젖을 상품을 판매한 상인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대회 우승자의 얼굴은 특별히 주조된 동전과 폴리스에서 제작한 동상이 세워지게 되죠. 당시 이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올림픽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올림픽 게임의 선수들은 훈련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지원 네트워크 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폴리스들은요, 스포츠 시설에 투자하고 운동선수의 의학, 영양, 그리고 물리치료를 지원하는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있었죠. 올림픽 챔피언을 조련한 트레이너는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법과 다이어트에 대한 매뉴얼도 책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우승자가 될 수 있는 트레이닝 매뉴얼이 지금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최초의 순수 아마추어 올림픽 경기 대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제1회 올림픽입니다. 쿠베르텐과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96년 제1회 올림픽 대회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프로 선수의 올림픽 참가 배제 조치로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죠. 미국 대표팀은 13명의 대학 및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 신문들에서는 아테네 여행단이라는 이 별명을 꼬리표를 붙여줬죠. 이 미국 대표팀 일원인 토마스 쿨티스는 인터뷰에서 실제로 대표팀을 우리 스스로 뽑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들은 그리스인이거나 심지어 여행자들 중에서 나도 한번 참가해볼까 하고 참가해서 우승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 아마추어 이 대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국가대표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일랜드 출신인 존 피우스 볼랜드입니다. 관중으로 경기를 보고 있다가 친구가 올림픽 테니스 종목에 선수로 등록시켜 참가하게 되었죠. 예, 뭐 한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이 테니스 종목에 선수로 등록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1회 아테네 올림픽 테니스 종목 이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이 바다를 수영장으로 삼았습니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경연 종목은 아테네 인근 제아만에서 개최되었죠. 선수들은 이 나무로 된 뗏목으로 출발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라인으로 떠다니는 속이 빈 호박을 경계로 해서 해안을 향해 이 경영 시합을 벌였죠. 실내 수영장의 편안함에 익숙한 운동선수들에게 바다의 거친 파도, 당시 4m에 이르는 이 거센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이 차가운 해수온도, 이 13도였다고 해요. 이러한 이 악조건은 수영 종목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되겠다는 투지보다는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투지를 자극했죠. 미국 대표팀 가드너 윌리엄스는 차가운 물에 놀라 100m 지점에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헝가리 챔피언인 알프레드 허요시는 인터뷰에서 저체온 증상에 대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기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예,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사실상 살아남아야 한다는, 살고 싶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 죽기 살기로 이 헤엄을 치다 보니까 이 올림픽 초대 이 수영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제1회 올림픽 챔피언은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전통은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 대회 때부터였습니다. 1896년 이 제1회 올림픽 대회 챔피언은 은메달과 상장 그리고 올리브 가지를 받았죠. 준 우승자는 동메달과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한편 불운한 3위 선수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예, 여자 선수가 없는 유일한 올림픽이 제1회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근대올림픽은 남성만이 선수로 참여했습니다. 이 여성 선수의 배제는요, 주로 이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외설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피에르트 꾸베르땡 회장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골프와 그리고 테니스 종목에 데뷔하게 되죠. 꾸베르땡은 이 여성의 올림픽 참여에 완고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요, 올림픽 대회는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수단으로, 예술을 배경으로, 여성의 박수를 보상으로 남성 운동 능력에 엄숙하고 주기적인 고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아마 이런 식으로 요새 얘기를 하면 글쎄요,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어차피 18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해도 됐나 봅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요. 뭐 이 역사적인 이 제1회 올림픽에서는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는 시대적 이 배경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서유럽권은 1880년대에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노동조합이 이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 운동이 있고 이제 노조원들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성 노조원들이 이 연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경험을 얘기를 한다거나 부당한 처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연단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연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나 남편이나 장남의 이 코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코사인은 미성년자들에게만 요구하는 이 부모의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가 뭐 거의 없죠. 요새는 거의 없는데 뭐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코사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이 연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장남의 이 사실상 사인을 받아와야지만 연단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뭐 1960년대까지 이 여성들이 이 서구권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아버지나 남편이나 장남의 이 코사인이 필요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사인을 받아와야지만 계좌가 개설되는 것이죠. 예, 뭐 황당한 경우가 뭐 이때뿐만이 아니고 아주 이 역사 속에서 사례를 찾자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았죠. 예, 다음으로 마라톤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1회 이 근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 올림픽 이 정식 종목에 채택한 운동이죠. 1896년 이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최초로 신설하게 됩니다. 마라톤은요,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 병사가 아테네로 달려가 승전을 알린 뒤 숨을 거두었다는 전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상 기록으로 남은 것은 아니고요. 뭐, 한 17, 18세기에 이 여러 작품들에서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설적인 얘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쿠베르탱의 친구인 이 미셸 브레알의 이 아이디어가 이 마라톤을 정식 종목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첫 대회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시내에 있는 푸니크스 언덕까지로 결정되었고요. 이 오늘날의 마라톤 거리보다 상당히 짧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명의 마라톤 참가자 중 거의 절반이 중도에 포기했고요. 일부 선수들은 이웃 주민들의 호의로 말마차를 타 실격당하기도 했죠. 예상치 못한 승자는 그리스 국적의 물지객군인 이 스프리돈 이 루이라고 합니다. 그는요, 이 마라톤 풀코스를 꾸준한 속도로 달리며 중간에 잠시 멈춰 계란을 먹고 이 와인 한 잔을 마시기도 했죠. 그가 비틀거리며 스타디움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 관중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그가 결승선에 도달하기 얼마 전 이 그리스 왕과 왕세자도 흥분한 나머지 그와 함께 달리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스 국왕의 차기 아테네 올림픽 제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대회가 끝날 무렵 연회에서 그리스 왕은 이 대회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환호하며 그리스가 올림픽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본거지가 될 것을 제안한다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참가 선수들이 그리스 국왕의 제안에 지지를 보냈죠. 하지만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쿠베르탱은요, 이 올림픽을 국제대회로 만들기를 원했고, 현금이 부족한 그리스 정부가 계속해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것이죠. 이 쿠베르탱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은 결국 회개한 이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계 올림픽은 4년마다 도시를 바꿔 개최하는 반면 그리스는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 사이에 열리는 중간 올림픽 대회의 개최지로 아테네를 결정했던 것이죠. 1906년 중간 올림픽 대회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아테네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다음 3번의 대회는 취소됐고요. 2004년이 되어서야 아테네가 마침내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죄송합니다. 예,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목이 좋지가 않네요. 그 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거기에 갔는데 대형 강의실이라서 뭐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대면 강의를 하니까 이 목소리 조절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거의 언제든지 뭐 한 10여 년 동안 대면 강연하다가 요 근래 비대면 강의를 한 2년 하니까 이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이 대면 강의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목소리와 관련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에 관한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대 올림픽과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현대 올림픽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림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요. 저는 건강한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